축구살롱. 축구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그 음성으로만, 오디오로만 여러분을 만나 뵀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이 복귀한 이 첫날 우리 황덕연 씨가 안 왔습니다. 나 표정이 되게 좋죠. 네, 황덕연이 지금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네. 굳이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또 국가대표팀이랑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가 잡히게 됐죠. 그래서 또 올림픽 대표팀의 장비 담당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지금 네. 파주 NFC에 소집이 됐는데 그냥 거기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오늘 아주 기대가 돼요. 이 황덕연 해설위원의 어떤 그 존재와 기억을 지우개처럼 그냥 박박 지워주실 것 같은 훈남 저희 게스트가 오늘 특별히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장영훈 코치인데 최근에는 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이번 시즌에는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는데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코치 겸 뭐 해설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반갑습니다. 네, 감투가 많으시네요. 귀한 손님이십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름하여 골 때리는 이슈, 소준일의 골 때리는 이슈 시간이죠. 네, 저희가 일단 지난주에 녹음과 녹화를 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까지 소급을 해서 한 2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부산 아이파크의 조덕재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덕재 감독이 9월 29일입니다. 자진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 부산 아이파크에 2018년 말에 부임을 해서 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시즌에 K리그2 2위로 팀을 이끌면서 팀을 K리그1 승격을 이끌었죠. 그래서 수원FC 때에 이어서 다시 한번 K리그1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을 했었는데 사실 시즌 한 중반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좀 고전을 하다가 중반에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그룹 A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까지도 할 수 있는 여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뭔가 좀 흐름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룹 B로 떨어지게 됐고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그룹 B에 있는 팀 6개 팀 중에서 부산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개의 팀이 올 시즌 도중에 감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일단 부산 쪽에서는 시즌 말까지는 이기영 감독 대행 체제로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기영 대행 체제로 시즌 말미까지 소화하고 그 이후에 후임 감독을 물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성함만큼이나 잘 이기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기영 감독이 바로 자신이 지휘봉을 잡아서 서울과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 때도 한 번 또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기는 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줬는데 일단 감독 공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불식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후임 감독들에 대한 이름도 한 두어 명 정도가 나오곤 있는데 그거는 또 차후의 이야기니까 시즌 종료되고 나서 다음 시즌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기영 감독 대행의 부산과 맞붙어서 1대2로 패했는데 참 기형적인 형태죠. 감독 대행의 대행이 들어서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요. 김호영 감독 대행이 슈퍼매치를 앞두고 나 이제 못하겠어 하면서 이제 직을 내던지고 나갔죠. 그렇게 되면서 박혁순 감독 대행이 들어와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박혁순 대행 체제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또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밑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또 면접을 보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 감독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여요. 여기저기 들리는 감독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결국 관건은 그렇겠죠. 적절한 커리어가 일단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본인의 확실한 전술적인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서울이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룹 B의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너무 서두르게 된다면 정말로 올 시즌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서울도 좀
신중하게 급할수록 좀 돌아가는 그런 감독 선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파이널 B에서 이제 올 시즌을 안전하게 또 최대한의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좋은 지도자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룹 B가 아주 난리예요. 아주 난리도 이런 생난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뭐 그룹 A에서 우승 경쟁도 물론 치열하긴 합니다만 이 12위 올해는 12위만 강등을 당하게 됐잖아요. 이 그렇죠. 12위를 피하기 위한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수원과 인천의 강등 전쟁 2파전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23라운드를 치르면서 갑자기 부산이 최하위로 처지게 됐고 그 네. 와중에 또 조덕재 감독이 자진 사임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24라운드를 거치면서 성남이 굉장히 좀 위기에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당초 성남이 그룹 A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팀입니다만 승리를 쌓지 못했고 오히려 바닥에 있었던 수원이라든지 인천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성남이 최하위 팀과 승점이 딱 한 점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인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성남이 다득점에서 가장 밀립니다. 가장 적은 득점만을 6개 팀 사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이 최하위와 승점이 똑같아진다면 12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 당초 성남은 이 그룹 A의 진출이 굉장히 좀 가까이 있었던 팀이었습니다만 예. 이 팀이 연패를 당하면서 쭉쭉쭉 내려오게 됐고 뭐 수원 같은 팀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인천도 또 승리를 거뒀던 바가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수원은 역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박건아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 3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강원만큼 이 팀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잔류에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B의 6팀 중에서 4팀이 이제 감독을 바꾸는 승부수를 던지게 됐는데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처절한 잔류를 위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에 울게 되는 단 한 팀은 어디가 될지 팀들이 굉장히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팬들도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뭐 파이널 A의 우승 경쟁도 물론 재밌다. 가장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하고 뭐 흥미롭습니다만 이 파이널 B의 요즘 그 흙탕물 싸움을 보는 재미가 가장 엄청나다는 얘기들을 많이 과연 하와이에 갈 팀은 어디가 될지. 예, 그런 거죠. 예. 그래도 강원이 이번 라운드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강원은 사실상 살아남았어요. 예, 강원은. 7위에 이제 안착을 한 상태이고. 예. 워낙에 또 득점이 많기 때문에 네, 강원은 사실상 잔류가 확정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이제 있을 그 것 같습니다. 아래 팀들의 경쟁인데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붙여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파이널 B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코치님 어떤 경기 리뷰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이제 수원과 인천의 경기 사실상 이제 파이널 B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그렇죠.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멸망전. 저는 이 멸망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리뷰 시작해 주시죠. 수원과 인천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일단 승점상 그리고 강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이제 감독이 교체된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죠. 오, 잘했어요, 네, 둘 다. 효과를 봐서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3연승 이제 이 경기를 이겨서 3연승이었고 뭐 인천은 그 전까지 최근 5경기를 보게 되면은 뭐 승무, 승패승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승점 3점을 굉장히 높은 빈도로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강등이란 요소를 빼게 되면은 잘 나가는 팀들끼리 한번 붙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 내에서 일단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양 팀 다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3-5-2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근데 시스템적으로 둘 다 이제 수비로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5백을 하고 5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스 근처에 갔을 때 찬스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소강 상태로 가는 느낌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수원이 조금 더 가져갔고 이제 저는 또 뭐 코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 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원이 전환 상황을 잘 활용했다. 전환 상황이란 게 결국엔 뭐냐면은 3-5-2 같은 경우는 수비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은 5-3-2로 전환이 돼서 이제 박스 앞에서 이제 굉장히 좀 수비 블럭이 단단하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인천이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5백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수원이 빠르게 공격 전개를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의 골대까지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네.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전환이 민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수 전환이 되는 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3-5-2 혹은 5-3-2에서 왼쪽 미드필더 역할을 했던 이제 김민우 쪽에서 공을 뺏어내서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한석희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타가트까지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3인 공격 체제로 해서 데미지를 많이 줬었는데 저는 한석희 선수를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또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득점에 가까웠던 장면들에 여러 차례 연결이 됐고 특히 이제 상대 백라인을 직면한 상태에서 공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에서도 좀 활약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한석희 선수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 한석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앞선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네. 이 선수가 역시 아직까지 골을 터뜨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석희 선수에겐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원의 최근의 찬스들이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선수가 장영훈 코치가 얘기를 했던 대로 일단 좁은 공간에서 들어가면서 본인이 드리블 능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뒷공간이 났을 때는 주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부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타가트가 됐든 김건희가 됐든 옆쪽에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한석희 선수가 일정 부분 이상 하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건하 감독이 계속해서 한석희 선수를 중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그 김태환 선수가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김태환 선수가 이제 윙백으로서 나왔는데 또 골은 또 특이하게 왼발로 터뜨렸어요. 또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게 뭐 아시다시피 경기 보셨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제 세레모니 또 그 세레모니를 하고 또 그 세레모니를 애초에 했던 그 분께 가가지고 또 최근에 상승세인 훈훈한 분위기를 또 연출하는 모습을 박건하 보여줬는데 감독 얼마나 뿌듯했어요. 아유, 내 새끼 귀여워 그러면서 엉덩이 톡톡 두들겨 주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 경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좀 더 덧붙여 주시고 싶은 내용은 없으세요? 인천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인천은 이제 좀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을 때 특히 이제 경기를 이기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좀 나중에 합류했던 아길라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길라르 선수는 보통 우리가 프리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경기를 많이 가져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의 소유권을 소모하는 선수인 거죠. 본인이 이제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공이 있는 쪽에 와서 무조건 이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앞을 보고 상대 골대를 바라보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수원이 아길라르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공간에 대한 수비를 맡은 선수가 계속해서 좀 터프한 형태로 강하게 압박을 해줬고 아길라르 선수가 앞을 보고 플레이하는 상황을 많이 안 줬습니다. 특히 이제 하프라인 기점으로 해서 하프라인 밑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했지만 하프라인 위에서는 거의 앞을 보고 플레이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무고사가 있는 형태로 이제 롱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원과의 경기에서와 같은 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연동되는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앞으로 남은 세 경기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장 코치는 이 경기 보시면서 인천의 수비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이날 경기 때 참 안타깝게도 김현수 선수라든가 오반석 선수처럼 그 인천 수비의 주축을 담당했던 그런 주력 선수들이 네. 많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잖아요. 일단은 인천은 좋을 게 없긴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특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정말 승점 3점이냐 1점이냐 0점이냐 그 한 경기에 따른 결과물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가 있고 그게 뭐 아시다시피 그룹 자체의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인천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5백을 수비할 때 구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져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반면에 조금 이제 엮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주전 수비수로 뛰는 선수들이 수비력에 대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격을 할 때 후방에서 공이 나올 때 뭐 가장 단조롭게는 이제 무고사한테 공이 한 번에 넘어갈 때 롱패스의 빈도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타 선수들에 비해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 나서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단적으로 봤을 땐 수비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점을 바꿔서 공격 과정에서 되려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세한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북과 포항을 다녀온 김에 이 경기 리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전북이 전전 라운드 기준으로 승점 차를 울산과 모두 다 지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승 경쟁이 평행선에서부터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문제는 포항이었습니다. 근자의 포항이 항상 K리그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포항에게 승점, 석점을 넣는 자가 결국은 우승을 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전북이 2위를 달리고 있었고 3위가 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 팀 모두가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북은 3연승 그리고 포항은 2연승을 달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조금 더 상승세가 뛰어난 팀은 역시나 포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뭐 파죽지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규원 선수와 이용 선수 그리고 구자룡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주전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마찬가지의 포메이션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포항은 역시 가장 중요한 선수 허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언성 히어로 최용준 선수가 역시 전북에서 임대가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임대 조항 때문에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최용준 선수가 없는 자리에는 오범석 선수가 대신 수비형 미드필더로 들어가고 그리고 네. 오른쪽 풀백에는 권한규 선수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는 포항의 창 워낙에 이제 또 공격력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최근 두 경기에서 역시 4골과 5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봄프렐의 정신에 극한을 보여준 이 포항의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포항이 뭔가 좀 공격력을 선보이고 전북이 방패로서 막아서는 모습들 역시 뭐 거의 국가대표급 그런 수비진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킥오프 이후에는 뭔가 좀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일단 두 팀이 모두 중원에서 굉장히 좀 빡빡하게 라인을 좁혀서 선체 힘과 힘으로 맞부딪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에게 중앙에서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고 공을 뺏긴 이후에도 굉장히 빠른 제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좀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전반전에는 사실 뭐 골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보는 눈이 즐거운 그런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경기를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근래 좀 많이 좀 비판을 받았던 느린 템포의 그런 공격, 답답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과 빠른 공수 전환, 트랜지션을 통해서 포항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단 김보경 선수가 틈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굉장히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전방에 있었던 쿠니모토 바로우 그리고 구스타보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일단은 좋아 보였습니다.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돌파를 해내면서 찢고 들어가는 그런 쿠니모토 선수 특유의 그런 발재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도 전반전에 있었고 역습 시에는 상대방이 좀 공간이 미처 닫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우 선수가 주력으로 그런 공간들을 찢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강현무 선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전북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원래 잘하지만 요즘 정말 물이 올랐죠. 그래도 전북에 대한 칭찬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역시 수비에서는 이주용 선수가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이 선수도 최근에 대표팀에 오랜만에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에 최대한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포지션상 맞부딪혀야 되는 상대가 팔라시오스잖아요. 근데 팔라시오스가 어떤 선수입니까? K리그 1에서 가장 저돌적이고 가장 빠르고 빠르죠. 가장 힘이 넘치는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포항의 이 주 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선수는 수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속도와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상대가 직선적인 돌파를 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의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선수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은 최고의 무기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 됐었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오른쪽 풀백으로 출장을 했었던 권한규 선수가 적절하게 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공백이 좀 느껴졌죠. 예, 전반전에 사실상 포항의 오른쪽 공격은 거의 죽은 상태였다라고 네.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이 김기동 감독이 하프타임 때 뭔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팔라시오스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공을 직접 소유하고 또 혼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송민규 선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옮겨놓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후반전에는 다소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흐름을 깬 것이 역시 강상우와 송민규의 그 콤보였습니다. 강상우 선수의 프리킥을 송민규 선수가 프리 헤더로 연결을 지으면서 이날 경기에 결승골을 집어넣었었는데 올 시즌에 본인이 기록한 10골 중에서 무려 5골을 머리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울산에 뭐 주니오가 있다고 하면 요새는 포항의 골무원은 거의 송민규 선수가 아닐까. 이후에 사실 포항은 악재가 있긴 했습니다. 권한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뭔가 좀 예상치 못한 교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됐죠. 박재호 선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포항에는 역시 돌아온
강철의 사나이 오범석 선수가 있었습니다. 베테랑이죠. 오범석 선수가 돌아와서 정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로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그리고 이날 경기 중후반부터는 이 바로우 선수를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좀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중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측면까지도 수비 도움을 주러 오면서 바로우 선수에게 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좀 한정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후반에 들어오면서 결국 바로우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답답했던 전북이 결국은 공격 자원이죠. 이승기 선수와 이동국 선수를 투입하면서 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역시나 소득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교체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라이스 감독의 선택이 신영민 선수였습니다. 신영민 선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잖아요. 예예. 손준호 선수를 위쪽으로 올리고 신영민 선수를 그 자리에 다시 넣겠다라는 그런 보관으로 모라이스 감독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북의 고민이죠. 골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활용 가능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성윤 선수도 있었고 무릴로 선수도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 모라이스 감독의 외면을 받았고 결국은 신영민 선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손준호가 더 믿음이 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좀 풀리지 않았을 때 공격 자원이 부족한 이런 좀 갈증들이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네. 있다라는 것과 좀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양쪽의 날개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이광혁 선수도 있고 심동훈 선수도 있잖아요. 이날 경기에서도 팔라시오스 선수가 빠지고 이광혁 선수가 들어왔는데 역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송범근 선수까지 포항의 골문으로 올라오면서 공격에 가담을 해보는 대공세를 취하긴 했는데 홍정우 선수의 헤더 역시나 강현무 선수의 품에 안기면서 1대0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미친 선방의 향연이었죠. 예, 뭐 그렇게 되면서 강현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했죠. 이제 울산 잡으러 가겠다. 오, 울산 무서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이널 A에서 남은 이들의 목표는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을 무찌르면서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것. 이것이 본인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준일 캐스터와 함께 전북 포항전 리뷰를 해보았고요. K리그 24라운드 되짚어보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항상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니네 왜 그러냐, 좀 사이좋게 지내라, 덕연히 좀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 사랑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고 내만져주고. 네, 건강도 챙겨주고. 그렇죠. 이게 또 아래가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또 영양제도 챙겨주고